핵융합 발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핵 분열 대신에 핵융합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데 훨씬 안전하고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생전에 여러 차례 인류가 생존을 하고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핵융합 발전이 필요하며 오염과 온난화 없이 무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식이라고 옹호를 했지요. 문제는 이 핵융합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다가 태양을 만드는 것과 같은데 그 태양을 가둘 상자는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겁니다. 오랜 시간 연구가 계속되어 왔지만 지지부진했고요. 1을 투입해서 적어도 1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이걸 발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1을 투입해서 20 이상의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좀 서겁할 수 있는 경제성이 생기는데 우리가 작년 11월인가요? 작년 말에 1을 겨우 넘긴 수준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챗GPT의 CEO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핵융합 관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8년까지 핵융합 발전으로 매년 최소 50메가와트의 전기를 공급할 것이고 지키지 못하면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오이고. 그간 태양을 가둘 상자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언뜻 보기에 지키지 못할 약속 같은 계약. 2028년이면 얼마 멀지 않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뭘 목격하게 될까요? 5월 11일 목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오늘 첫 곡으로 버브의 비터스윗 심포니 듣고 왔습니다. 최한나님 첫 곡 너무 좋네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곡 정말 멋집니다 하셨어요. 선곡 맛집이죠. 최고죠. 박준희님이 연간 50메가와트요? 예, 50메가와트입니다. 전 세계에 공급하는 게 아니라 MS사에만 공급하는 거고 지금 1와트라도 만들면 대단한 거니까 이걸 지킬 수가 있을까? 스티븐 호킹이 이 핵융합 발전을 크게 옹호했던 게 어차피 인류는 10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된다. 근데 우주로 나가려면은 지금의 연소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핵융합 발전을 이용해야만 인류가 우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요지였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주장하셔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2028년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민숙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웅디와 함께하니 기분이 좋은 점심시간이에요 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조금 덥긴 하죠. 나 아침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정오가 되니까 좀 이제 더워진 것 같습니다. 김순아님, 황윤희님, 김춘자님, 천지혜님, 한혜민님, 한현숙님, 김민주님, 이동성님, 5584-6670 쓰시는 분 이외 많은 분들 오늘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레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추첨 통해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죠.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옵니다. 손이의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희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렸을 때 합창단이었다고요? 그렇죠. 안녕하세요. 단백질. 왜 PPL을 하고 그러세요? 아 뭐야? 인사를 합창식으로 해보라고 청하려고 그랬는데. 안녕하세요. 잘하죠. 딱히.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렸을 때 할 수 있지. 그래요. 코로나19 위기 공보가 6월부터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지 3년 4개월 만에 사실상은 엔데믹 선언을 하게 된 건데요. 예. 그렇다 보니까 원래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있었잖아요. 예. 5일
권고로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 선별진료소 운영 역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비랑 치료비가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된다라고 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가 되고. 네. 그래요.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종식을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종식치고는 환자가 많던데 주변에. 요즘 조금 증가세긴 하더라고요. 음. 네, 알아서 우리 스스로 잘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약 제대로 버리고 계신가요?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 환자 요즘 부쩍 많아졌다 이 얘기를 한동안 했었잖아요. 예. 네, 그만큼 약을 또 사 먹고 이제 병원에서 약 타가지고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예? 오늘은 이 약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약을 왜 버려요? 너무 오래되면 버리죠. 처방을 받아왔다. 받아왔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다 먹어야지. 근데 뭔가 다 덜 먹었는데 좀 다 나은 것 같다. 그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착각이다. 그 친구들 이제 의사인 애들이 네네. 똑같이 그 얘기를 다들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병을 키우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가 3일을 처방을 해줬으면은 네. 3일치를 다 먹어요. 하루만 먹어서 혹은 뭐 2번 먹었더니 멀쩡해졌어. 오. 이거 약 독할 것 같은데 그건 그니까 먹어야지. 그니까. 하면은 오히려 내 몸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내성이 생기는 것이고 진짜? 3일치를 처방을 해줬으면 3일치를 꼭 다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약이 남아서 버릴 일은 없는 거지. 아, 그래서 웅디가 의아해했구나. 왜 버리죠? 라고? 그렇죠.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처방해줬으면은 처방을 다 먹어야 되고 만약에 중간에 호전되면 그만 먹어라라고 따로 이야기를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으면은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남겨뒀다가 거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 근데 별 얘기 없으면은 무조건 처방 받은 건 다 먹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먹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약국에서 사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게 남을 수도 처방량 아닌 것들. 그런 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처방약도 그렇고 우리가 알아서 사 먹는 약도 그렇고 예. 약을 이제 좀 기한이 오래된 것 같은데 버려야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면 버리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싱크대나 변기, 하수구 등에 그냥 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일이고요. 이 폐의약품을 싱크대나 하수구 등등에 버리게 되면은 이 토양이나 강을 오염시키게 되고요. 또 식수를 통해서 인체에 재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폐의약품은 반드시 분리 배출을 해주셔야 돼요. 항생제 성분 막 이런 거면은 동물들도 먹을 거고. 그렇죠.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그러니까. 돌아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아이고 안 어떻게 됩니다. 버려요 그럼? 이게 지정된 장소에 별도 수거해서 우리가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분리해서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되는데 최근에 새로운 방법이 나와가지고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폐의약품을 우체통에? 오. 그렇죠. 요건 일단 세종시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 약국에 가가지고 전용 회수 봉투를 받는다거나 혹은 일반 봉투에도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따로 분리해서 밀봉하고요. 이거를 우체통에 넣으시면은 따로 수거를 해간다고 합니다. 신기하다. 굉장히 편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 등등에 가져다 주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예. 우체통이 조금 더 길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럼요. 더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세종시에서 일단 시범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 차차 요 시행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그걸 분류하나? 우체국에서 분류하시겠죠? 어이구. 네, 그러면 한꺼번에 병원 등에서 수거를 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약들이 다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있죠.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어기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처방을 받아 온 약을 묵혀두었다면 이거는 도통 언제까지인지 알기가 되게 애매해요. 안 써 있으니까. 그니까요. 예. 네, 그런 것들
언제까지 먹으면 좋은지 권장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예. 약은 사실 겉보기에는 뭐 곰팡이가 핀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예. 하지만 사용 기한이 지난 약은 일단 효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약사회에 따르면요. 알약은 보통 2년에서 3년, 안약은 개봉 후에 한 달, 연고는 반년 정도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2, 3년이면 근데 오래 가긴 한다. 근데 이 2, 3년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통에 공기랑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는 거 말고 밀봉돼 있는 거. 아, 새 거 상태에서. 네, 맞아요. 그 상태에서 2, 3년입니다. 한 번 뚜껑을 땄으면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처방받는 약은 약국에서도 뜯으셔서 그렇죠. 그걸 다시 재포장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는 2, 3개월 안에 드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약은 습기와 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되고 만약에 약이 좀 남았어요. 근데 요거를 다른 통에 옮기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요럴 때는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용기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듣다 보니까 너무 뭐가 많다. 많지만 예. 하지만 우리 건강이랑 직결되는 거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요. 그래요. 보관 장소 한번 오늘 좀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거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배우 이순재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입니다. 오. 네, 배우 이순재 씨가 연극 리어왕을 다음 달부터 하시거든요. 예. 이 셰익스피어 공연의 기네스북 등재에 도전을 하시는 건데요. 오. 이 세계적으로도 89세의 배우가 현역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리어왕을 연기하시는 배우가 89세인 경우가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어왕의 리어왕 역할을 한 최고령 배우이시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80세, 이제 80대 초반의 배우가 연기를 한 이력은 있었는데요. 89세인 거기 때문에 이 연극이 종료되고 나면은 기네스북 등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이순재 배우 스스로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 리어왕이 될 것 같다. 2년 전에도 리어왕을 연기를 했었는데 체력이 정말 많이 달라진 걸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한국어 발음 소사전을 틈틈이 들춰보시면서 연기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연기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니만큼 오래오래 연기를 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기네스북 등재 꼭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후에 또 다시 말씀하실 것 같아요. 2년 전에 굉장히 힘들어서 다시 못할 줄 알았는데 아마 요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또 오르게 됐다. 그러면 또 한 번 기네스북 등재를 갱신하시면 되겠네요.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아우, 멋있어요. 예. 아유, 멋진 분이시죠. 네. 기네스북 등재 소식이 뭐가 여러 개가 있네요. 맞아요. K-팝 분야에서도 기네스북 등재 기록 바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최단기간에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K-팝 솔로 가수로 이렇게 등재가 된 거고요. 태권도 쪽에서도 기네스북 기록이 생겼습니다. 태권도? 네, 국기원의 태권도 시범 단장이 최고령 공중격파 부문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예. 바로 60세의 남승현 단장입니다. 기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본인의 힘만으로 훌쩍 이 도약대를 딛고 훌쩍 뛰어서 3.1m 높이의 송판을 격파를 했습니다. 3.1m. 제자리에서 뛰어가지고요? 물론 도약대를 디드셨죠. 도약대 근데 이게 딛고? 왜 놀라운 거냐면요. 보통은 이렇게 공중에서 도움닫기를 한 다음에 이제 뛸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시죠? 손을 받쳐가지고 올려주세요. 예.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건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도약대에 본인 스스로가 뛰어가지고 3.1m 높이의 송판을 격파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고 이 기네스 쪽에서도 이게 통상 60세 성인이 신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기록이다. 그 정도의 경지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기네스의 등재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360도 회전해서 머리 위에 칼끝에 꽂힌 사과를 발로 차 산산조각 내셨다고 써있네요. 네, 그걸 먼저 하시고 나서 아니 이게 그 다음에 3.1m 높이의 송판을 빠박 하고 격파를 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고 왔는데 어? 정말 멋있습니다. 어이구. 네.
대단하십니다. 희애 씨도 그 이 나이 때 네, 60세에 예, 꼭 그렇게 그 3.1m에 3.1m를 뛸 수 있는. 그러면 저 기록되겠네요. 그럼 전 61세에 도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깨야 되니까. 아, 기네스북 오르겠네. 우리 그러면은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오고요. 음. 네, 새로운 사업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죠. 약 그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오늘 손님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오늘의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폐의약품을 이 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선 세종시에서 시범 사업 진행 중인데요. 힌트입니다. 편지를 주로 넣는 것이죠. 1번 빨래통, 2번 우체통, 3번 분리수거함.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이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전국의 드리머스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좀 불러다오 웅디라고 불러다오 웅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우체통이었죠. 선정답자 심우연님, 강희준님 축하드려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반 정답자 74716598 쓰시는 분, 그리고 고유진님 세 분께 커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이보미님 아깝게 떨어지셨네. 허지용 쇼 손편지 봤냐고 여쭤보시는데 봤습니다. 예. 요즘 그러고 보니까 우체통에 편지가 없겠구나. 아까 뉴스 들을 땐 그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체통 안에 뭐가 이제 들은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찾는 거군요. 조금 씁쓸해지네요. 자, 새싹 소개해야죠. 박예진님이 출첵이요. 매일 그냥 듣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름 불리고 싶어서 인사해봅니다 하셨어요. 박준희님, 정선희님, 이유리님, 이미호님, 최현주님, 김명환님, 김용선님, 우가람님, 표성진님, 김영원님. 오늘 이렇게 또 새싹이신 분들 모아서 좀 전해드렸는데 매일매일 이 시간에 새싹분들 이름 이렇게 불러드리고 있어요. 잘 오셨고 머물러 계시게 될 겁니다. 예. 재밌게 노세요. 게시판 재밌습니다. 잠시 후 히스토리 월드로 함께하죠. 오늘은 역사 속의 기념비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썬신 교수 박강일 작가 바로 만나볼게요.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K3하천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역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신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유튜브 스튜디오에 또 정착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니요. 뭘? 여기는 우리 러브 FM 이 라이브 스튜디오입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SBS 8시 뉴스 스튜디오 같은 분위기가 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뭔가 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네. 조명이 예뻐지고 카메라가 좋아졌습니다. 완전 신뢰도가 팍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박광일 작가님 뒤에 무대 같은 공간도 생기고 유일한 단점은 썬킹 교수님 뒤편으로 여기가 창문이 없어. 창문이 밖에를 보고 싶은데 날씨도 좋은데. 지금 밖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답답한데. 네, 여러모로 좋아요. 5811 쓰시는 분이 히스토리 월드 들으려고 밥 후다닥 먹고 왔어요. 썬킹 교수님, 박강일 작가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울 웅디도요 하셨고요. 6670 쓰시는 분 오늘로써 1차 정주행 히스토리 월드 1차 정주행 마쳤어요. 다시 한 번 더 정주행 하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매번 기다려지는 히스토리 월드 늘 잘 들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 7777 쓰시는 분 나이 들면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싫어지는데 목요일 히스토리 월드 듣고 나면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또 어떻게 기다리지 생각을 합니다.
히스토리 월드를 주 2회 편성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오. 아, 그럼 탁 PD가 나가야 되겠네요. 그쵸? 왜늘 탁PD랑 뭐 있어요? 아야 그냥 뭐 네. 그 여기 그 노래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좀 저희하고는 조금 그 뭔가 좀 이렇게 성향이 안 맞으니까 어? 계속 매주 나오시는 분들하고 해야 바꿔서 저희가 매주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히스토리 월드를 주 2회로 편성하면은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두 분, 다른 한 번은 다른 분 모셔야지. 그냥 주 1을 합시다. 네. 자, 우리 오늘 주제가 역사 속 기념비, 역사 속 기념비인데 네. 우리가 떠올리는 그 기념비인 거죠? 네, 역사 속 기념비인데 이거를 이제 마니먼트?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최근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오. 광개토대왕비 관련해서 이제 보통 이제 이랬을 것이다라고 짐작했던 것들이 확인된 것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최근에 일본 쪽에 이제 문서를 통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광개토대왕비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는 이제 그 먼저 청나라에서 알고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군이 그것을 가서 확인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고, 일본군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를 검사하고 있었던 뭐 세키노 타다시라든지 이마니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집안 일대를 훑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훑은 기록이 굉장히 한 1년 가까이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보고서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역사 연구자들은 다양한 자료를 여러 공간에서 취득을 해야 되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광개토대왕비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비문 조작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문 조작설. 네. 그래서 여기 한 1750글자 정도 되는데 몇몇 글자들은 조작을 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391년에 있었던 그 신묘년에 있었던 그 내도해파 백잔 이렇게 해서 바다를 건너서 백제를 공격했다. 그러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는데 바다를 건널 일이 없다면 그렇죠. 그럼 이건 주어가 일본 아니냐. 이런 어떤 논쟁들이 이 비문 조작설하고 맞아 떨어져서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줄 때도 수군을 통해서 맞아요. 보냈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고구려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 일단 비문 조작설이 나왔었는데 저희 황해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비문 조작설이 나왔던 배경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탁본을 몇몇 장면들을 보면 글자가 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누군가가 했을 거다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 연구자들은 왕건군이라고 하는 중국의 탁본 업자가 왜냐하면 글자를 쭉 새기다가 글자가 잘 안 보이면은 이제 그 사는 사람이 이거 네가 탁본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석회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팔았거든요. 그 1800년 후반부터 1900년에는 비문에 대한 탁본이 일정한 상품성을 갖기 때문에 예. 특히 광개토대왕비는 굉장히 규모가 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희귀본이 되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나온 기사가 바로 뭐냐면 그 일본 그 연구자들 야스이라고 하는 일본 연구자가 현지에 있는 그 탁본업자하고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 탁본업자 초붕도라고 하는 탁본업자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들이 예전부터 조금씩은 한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런 걸 들었고 조금씩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청나라 탁본업자들이 먼저 글자를 약간씩은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심증이 아니라 당시 면접 기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늘 고민했던 그 391년에 있었던 신묘년 기사는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그 조작 탁본이 바뀐 글자가 바뀐 거에 해당하지 않는군요. 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야스이라는 사람이 한 200장 정도를 세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근데 이 도해파 백잔에 하는 요 부분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그냥 그 분석한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통설이었던 처음에 청에서 탁본업자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를 좀 변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거기다 억지를 부렸고 예. 우리는 그 둘 사이를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관점에서 광개토대왕비를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광개토대왕비 기사가 나왔으니 이제 당대에는 어떻게 보면 고구려가 세계 동아시아의 중심이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주제는 거기에 걸맞는 기념비가 되면 어떨까 이런 것으로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기념비로 정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데. 저희
지금 중국에 있는 광개토대왕비 가면요 유리 예. 케이스로 덮여 있고 예, 예. 사진도 못 찍어요. 예, 맞아요. 사진 찍으러 하면은 공안이 와요. 음. 와서 사진기 집어 넣으라고. 그렇죠, 그렇죠. 이름이 뭐였지? 야스히로 요시오카인가? 그 건담 만화책을 그린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 작품 중에 바로 그 정확히 일본이 그 제국주의 시절에 건너가서 광개토대왕비를 연구하던 시절의 내용을 담은 뭐 그다지 길지 않은 한 6권으로 끝났던가 그 작품이 있는데 네. 그 내용이 그런 걸 다루거든요. 그 광개토대왕비의 역사적 이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본이 먼저 가서 이걸 탁본을 하고 이 내용을 좀 이제 자기들 그 편의에 맞게 네네네. 그 조작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네. 이제 주인공은 또 이제 그거를 막으려고 하고 그 와중에 벌어지는 어떤 그 일본의 어떤 그 악행들 일본 제국주의 악행들 야욕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이 그려지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본 만화가.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콤플렉스가 그거잖아요. 고대사가 없잖아. 그 약간 신화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뭐 신화가 역사가 되는 그 순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몬 시대 같은 거의 완전 석기 시대지 않습니까? 예. 뭐 기원전 뭐 200년 뭐 기원전 300년 일본은 석기 시대였던 반면에 그냥 말 조몬 통일만 만들었던 그 시절에 이미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님 맹자님 하던 시대였거든요. 이거 기원전 200년 뭐 100년이 그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콤플렉스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광개토대왕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 고구려는 백제가 됐든 신라가 됐든 왜가 됐든 전혀 신경을 안 써요. 맞아요. 예, 유화 독존이에요. 우리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최강국인데 누가 건드려? 특히 그때는 이제 중국이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광개토대왕비는 아마 그 아들이 이제 장수왕 때 세웠을 걸로 보여지는데 장수왕이 볼 때 감히 누가 우리 고구려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이 내용 전체가 사실은 주어를 어떻게 바꿔서 뭐 오해의 여지가 있게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던 컴플렉스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최대 강국이었죠. 뭐 이후에도 쭉 뭐 정말 그 연개 소문 정말 고구려 절멸 직전이긴 합니다만은 연개 소문 그 절멸 그 직전에만 하더라도 연개 소문 이름만 들으면 중국이 벌벌 떨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구려 사람들이 들으면은 지금 이제 우리 그 한국사 책을 보면서 약간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던 시대를 삼국시대라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고구려하고 신라가 아. 동급이야? 어떻게 우리가 같은 동등한 국일 수가 있냐? 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동급이야? 왜냐하면 그게 광개토대왕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중원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도 나오는데 예. 신라를 신라라고도 표기를 하지만 동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아 동이죠. 동쪽에 오랑캐. 우리는 중심이고 저기 신라는 동쪽에 오랑캐고 왕으로도 안 불러요.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사금을 아마 음차를 한 걸로 보이는데 예. 쟤네들은 매금이라고 하더만 우리는 왕이야. 쟤네는 매금. 매금이 와서 우리한테 뭘 하던데 요청을 하던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으니 또 백제는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었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1국 2소국 뭐 이런 1대국 2소국 이렇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이게 삼국시대냐. 아니지 고구려와 다른 나라들. 인접한 두 그렇죠. 그러니까 두 마을. 고구려와 아이들 고구려 아이들 좋다. 고구려 시대에 이제 여러 뭐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들은 와서 주장을 그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비문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고구려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오면은 네. 아 이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또 있을 거고요. 교과서 또 비판하시네. 역사를 모른다고 너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이제 일본 교과서를 보면 뒤집어지겠죠. 그러면은 뭐래 막 이러면서. 오늘 그러면은 광개토대왕비 말씀해 아니요. 주시죠. 오늘은 이제 기념비인데 다른 기념비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역사 사건이 있고 역사 어떤 정황을 뭔가 포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비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비하면 묘비를 생각하지만 예. 무덤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록한 비 가운데 조금 특기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찾아온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충주 고구려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북간 대첩비라고 하는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 또 사연이 굉장히 많은 기념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기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석희 교수님은 어떤 기념비를? 그 콩코드 광장 파리에 가면은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오벨리스크가 그 너무나 이제 거기는 이제 한 그림이기 때문에 별 이제 이질감을 못 느끼겠지만 이집트 거잖아요. 그럼 이집트의 태양신을 기리는 기념비인 오벨리스크가 예. 왜 파리의 상징인 콩코드 광장 한가운데 딱 서 있냐? 뭘 태양신을 기리기 위해서? 태양왕을? 태양 저선 키미요? 그 루이요. 얘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질투를 느낀 것 같아.
워싱턴의 상징은 뭐냐면 워싱턴 마니먼트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기념비예요. 멋있죠. 똑같은 오벨리스크예요. 예. 이 오벨리스크가 뭔데 워싱턴 한가운데 딱 서 있고 파리 한가운데 딱 서 있냐. 무슨 기념을 하기 위해 서 있냐. 이거고 우리가 이제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제타 스톤도 어떤 사건을 기록을 한 기념비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로제타 스톤 이거 로제타 스톤 음모론도 많은데. 네? 음모론. 음모론 말. 로제타 스톤 음모론 로제타 많은데. 로제타 스톤은 뭘 기념을 하는 비였냐? 나폴레옹은 이걸 뭐 가지고 뭘 하려고 했냐? 오케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세요. 이거 이야기를 짧게 할 수 있을까? 뭐 시작하신 김에 근데 계속 하세요. 북한 대첩이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하죠. 뭐 그러면은 예 작가님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일단 북한 대첩비는 그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본만 그 국립고궁박물관 그러니까 경복궁 안쪽에 들어가면 서쪽에 마당에 복제가 되어 있는 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대체 이 북한 대첩비가 복제한 것이 여기 서 있는지 그리고 이 북한 대첩비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북한 대첩비는 임진왜란 때 역사를 기록한 비석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 이제 가토가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토가 올라가 사실은 그쪽을 거의 뭐 이렇게 장악할 듯이 했지만 초반에는 굉장한 왜군이 힘을 발휘했지만 후반부에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의병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예. 대표적으로 그 당시 북평사라고 하는 원래 낮은 벼슬에 있었던 무관이었던 분이 그 무관과는 별개로 의병을 일으켜서 이 갓도와 맞서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급 관리가 네,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병장이었던 정문부 정문부 의병장인데 예. 이분의 업적을 숙종 때 다시 북평사라는 벼슬로 갔던 다른 사람이 아니 이분의 기록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 200년 조금 못 지나긴 했지만 이 정문부와 관련된 이 위용을 여기다가 적어서 세워야겠다. 돌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거의 1톤 가까운 돌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새겼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함경도 일대 사람들에게는 정문부, 그다음에 이제 가토가 비록 여기에 침략해 왔지만 우리는 그들을 이겨냈다. 이런 어떤 자랑스러운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비석이 이제 한동안 잊혀져 있었다가 예. 1905년에 5년 1905년 하면 러일 전쟁. 예. 예, 이 지역에 그러니까 그 만주하고 연해주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왔던 일본군이 이 비를 본 겁니다. 북한 대첩비를. 가만 안 뒀겠지.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해석을 딱 해보니까 아니 자기네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장군을 격파를 했다고 조선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그 비를 이걸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이 여단장이었던 이케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걸 들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예. 1905년에. 근데 그 상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경도 일대 아마 그 고을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만 알았을 거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가토는 알고 있었나 보네. 가토도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져간 사람이 가토 이름을 보고 가져간 거 그렇죠. 아니었어요? 가토라는 걸 알고서 가져간 거죠. 세키가라에서 죽었죠 가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가 조선을 침략했던 것이 나중에 일제강점기에 또 자신들의 어떤 뭔가의 그 승전의 어떤 영예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오버랩 되는 가토가 여기서 당했다고? 안 되지. 그럼 안 되니까 이걸 빼버린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실종된 걸로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게 1909년에 소재 파악이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 메이지 법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조수왕 선생이 우연인지 아니면 목적을 가지고 갔는지 야스쿠니를 간 거예요. 거기 잠깐만요. 야스쿠니 신사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저것 조사를 하러 아니 간 것 같아요. 야 답사 공부하러 가셨겠지요. 설마. 그러니까 도쿄니까 그 근처에 이제 전국 신사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국 신사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지금의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장면이었지만 당시에도 이미 일정하게 이제 궁극과 관련된 예. 사람들의 어떤 위패가 모셔져 있는 예. 조금은 불안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조상 선생이 여길 갔는데 버려진 북한 대첩비를 본 거예요. 아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놈들이 여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조성석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관련된 거를 잡지에다가 실었습니다. 내가 그걸 봤는데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이래갖고 1909년에 사람들이 분노를 딱 일으켰는데 1년 만에 국권을 빼앗겼으니 예. 뭐 누구도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거니와 더 나아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아 근데 야스쿠니 신사에 버려뒀다는 게
아 너무 의도가 빤히 읽히는데.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야스쿠니 신사를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던 네. 상황, 제국주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 대첩을 거기다 버려놨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었는데 가만 보면 늘 일본은 이 무슨 뭐 이런 거 되게 믿고 신봉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자손들의 허락도 없이 조선인들 징병으로 끌려간 분들 예. 위패가 거기 상당히 많아요. 후손들이 그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위패 빼달라고 했는데도 그냥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북한 대첩비는 이제 기억 속에서 보통의 사람들에겐 사라졌지만 이제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몇 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제일 사학자였던 최서면 선생이었습니다. 최서면 선생. 최서면 선생은 조성 선생이 그 대한흥학부에 썼던 그 기록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록과 그다음에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거를 다시 찾으러 갔던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이야기는 네. 3부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 속 기념비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광개토 대왕비는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이 왕이 아버지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비석입니다. 무려 8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미천왕, 2번 소수림왕, 3번 장수왕. 힌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 이분이 실시했던 것이 남진 정책이잖아요. 이거 굉장히 너무- 이거 이해하면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개그예요. 이거. 너무 한 번 더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게 꼬아서 굉장히 이거 어려웠어요. 굉장히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차원적인 개그야. 이거 어때요? 여러분 남진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훈아 정책은 없습니다. 하지 마. 알았어. 여러분, 별이 5개. 침대. 아이 그거 나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걸 결국 하네. 저는 사실은 막걸리 생각했거든요. 막 이 양반들이 좀 수준 좀 높여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남진 정책. 남진정도 왜 그래? 뭐 토끼 간 빼듯이 개그를 두고 왔어요? 왜 그래 오늘? 자, 우리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번이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여드릴게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들으면서 3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그래 알고 있어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우리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지용 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미처 몰랐어요. 별이 5개 광고가 나왔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막 그 사담하고 있는 사이에 광고가 나왔나 봐. 아 게시판 보고 알았어요. 우연의 일치군요. 아이고 몰랐습니다. 네. 오늘 박강일 작가, 성king 교수님과 함께 역사 속 기념비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고 있지요. 아까 우리 사연 왔던 것처럼 이 시간 팟캐스트로도 히스토리월드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막 여러 차례 정주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안성찬님이 성king 교수님한테 그 9살 아들 안예준의 생일 축하를 좀 미리 해달라고. 생일이 16일. 16일이네요. 크게 될 아이네요. 5월 16일. 어허. 안예준 학생 9살 우리 안예준 학생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큰 사람 되세요. 사랑해요. 안녕. 파이팅. 오, 사랑해요. 해피 버스데이 to you.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역사 속 기념비 작가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었어요. 네. 예. 어디까 우리 이제 찾으러 이제 최서면 갔다. 선생이 1978년에 예. 이제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야스쿠니 신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이제 기록이 그 조성 선생이 봤던 때가 벌써 한 70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찾아냈는데 정말 처참하게도 비둘기 사육장 밑에 버려진 채
야, 이런 미친. 이 북한 대첩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전에 우리 사진 작가님 잠깐 이제 나오셨던 김동훈 작가님. 김동훈 네. 작가님 나오셔서 했던 그 특집 시간에 그때 느꼈던 분노를 또 비슷하게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 역시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빨리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가져와야겠다. 예.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당시 그 정씨 가문, 그러니까 정문부 선생의 후손 종친회 쪽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이 반환 운동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북한 대첩비가 원래 있던 곳이 함경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간다면. 예. 그러니까 현지에 있었던 북한 쪽의 교포들인 조청년들이 볼 때는 이걸 왜 남한 쪽에서 가져가느냐. 조총련이 이제 거기 간섭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이거는 오더라도 북한 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남한 쪽으로 갈 일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제는 일단 이게 일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한국에 오든 북한으로 오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운동이 한 10여 년 넘게 진행됐는데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1990년쯤에 일본 쪽에서도 이제 한일 교류 문화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진 일본인들,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이분들이 볼 때 이게 왜 우리 일본에 있느냐. 이거는 야스쿠니 신사에. 네, 한국에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다만 한국 정부에서도 이거를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서울로 와야 될지 아니면 북한으로 가야 될지를 정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토스를 받아서 당시 한국 정부는 두 방면으로 협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남북 당국자간, 예.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된 당국자간 협의를 해서 이거를 환수를 하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북한에서 괜찮은 제한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현지에 있었던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총련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일본 쪽하고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마침 이제 요 분위기가 이 북한 대첩비가 막 언론에 노출되는 그 시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고이즈미 일본 총리하고 예. 회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요거를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넘겨오는 어떤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때 뭐 분위기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 반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뭔가 회담을 할 때 어떤 어떤 이벤트가 필요한데 예. 이게 적절한 이벤트였다고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2005년 10월 달에 이 북한 대첩비가 먼저 일단은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한국으로 와서 반환과 관련된 기념식을 굉장히 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06년 3월 1일 예. 이 북한 대첩비는 개성 지금은 이제 원래 있던 닫혀 곳. 있지만 당시는 개성이 열려 있었으니까 이 개성을 통해서 북한으로 이관이 됩니다. 원래 함경도 있던 그쪽에. 그렇죠. 함경도로 이제 옮겨가게 돼서 북한에서는 이 북한 대첩비를 이제 국보 100몇 호 이렇게 지정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북한 대첩비를 반환을 받고 우리는 이제 그 중간에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복제본이 지금 국립 고국박물관 옆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불안하다. 네. 그 함경도에 있는 거 그 이제 글자 고칠 수도 있거든요. 북한 애들은. 그래도 뭐 일단은 우리가 다 스캔 뜨고 다 했습니다. 전주 김씨가 가토기요 마사를 그러니까 꺾었다. 사실 우리 김일성 장군의 나이가 500살이 넘어서 사실 그때 가토를 물리친 거는 김일성 장군이었다. 나이 10살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막스의 자본론을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쪽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 대첩비는 결국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기념비,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함경도에 있었던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어떤 기념비였지만 뜻밖의 이것이 이제 근대사, 현대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어떤 사연들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한 일관에는 문화재 환수, 그다음에 또 문화재 본래 위치를 찾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념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문화재를 본국에 돌려주는 경우가 참 그 작업도 어렵고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루어지는 성사되는 일도 드문데 그래도 모처럼 좀 좋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스턴킹 교수님 오벨리스크. 문화재를 돌려줄 거면은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거 다 오리지널 나라로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그 박물관이 통통 비어요. 거기 계시는 경비원만 영국 사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벨리스크, 콩코드 광장 가운데 서 있는 오벨리스크는 원주인은 이집트가 많아요. 원래 원주에서 원주에서 오벨리스크를 그러면은 저기 건조를 해서 그렇죠. 그렇죠. 법정사지시간 그 법은 3.14라고 해요. 원주율이기 때문에 뭔 소리 하는 거지 지금.
이 오벨리스크란 말 자체도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그 이 이집트 관련 표현들이 다 대부분 그리스어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오벨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벤벤이라고 불렀거든요. 벤벤이라는 것은 직사광선이란 말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파라오는 태양의 신인 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딱 보니까 꼬챙이처럼 보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이걸 꼬챙이처럼 보인다 해서 그리스어로 꼬챙이인 오벨리스크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예. 문제는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지금 다 이집트 땅을 떠나가지고 유럽 곳곳에 지금 다 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신혼여행 갈 때마다 오빠 저거 뭐야? 꼬챙이야 라고 하는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지 않습니까? 콩코드 광장의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요. 왜 거기에 위치하게 됐는지 당시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일단 1830년 40년경에 이집트는 무하마드 알리라는 술탄이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술탄 왕국이었었죠. 알리가. 네? 알리가. 아니 또 벌처럼 날아가서 나비처럼 쏘는 그 무하마드 알리와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이군요. 무하마드 알리라는 술탄이었는데 당시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이집트가 오스만 투르크의 속국이었어요. 예.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도 슬슬 이제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이집트는 나름 독립국 아닌 독립국을 유지했었거든요. 당시 이제 이집트를 통치하던 이 무하마드 알리가 욕심이 난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독립 한번 해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방 국가를 우리가 많이 의지를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라고 하면서 영국과 프랑스에게 접촉을 합니다. 뚜루뚜루 헬로 여기 이집트인데 우리 문화 교류 좀 합시다. 군사 지원도 좀 해주시고. 그랬더니 영국과 프랑스는 뭘 했냐면 그럼 뭐 해줄 건데 이집트에서. 당시 이제 그 이집트는 일단 술탄 왕국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국가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피라미드와 파라오 모든 고대 이집트 유물들은 다 이교도들의 유물이었어요. 이게 부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안 부순 게 다행이에요. 그렇습니다. 원래 전부 다 우상 숭배와 또 관련된 예. 그런 그렇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슬람교는 우상 숭배가 절대 안 되니까 다 우상 숭배의 우상들이잖아요. 안 부순 게 다행이야. 그러니까 그냥 자연 경관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막 이렇게 정신승리 하는 거지. 저거는 유물이 아니다. 아니다. 저거 아니다. 그냥 원래 저렇게 있는 거야. 삼각형에 저거는 산이 저렇게 생겼어. 근데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피라미드가 원래는 다 핑크색 타일로 다 이 외장이 돼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 술탄 왕국이었을 당시에 이슬람 교도였던 이집트 주민들이 다 떼와 가지고 자기 집 건축 타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타일이 다 떼져 있는 상태로 민둥산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끝 부분만 약간 남겨져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영국과 프랑스는 당시는 강대국이었지만 약간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일본 같이요. 왜냐하면 고대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475년에 이제 그 서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는 거기는 야만인들의 땅이었어요. 뭐 이제 그들의 고대사를 따져봤자 고작해 이제 드루이드교. 드루이드교의 어떤 뭐 종교 의식 이런 거 빼면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시면은 My name is Maximus the Great General of the Roman Empire 똑같이 하나 러셀 크로랑 하지마. 영화 글래디에이터 맨 첫 장면이 예. 게르마니아 제가 본 영화하고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보신다. 충무로에서 만들었어요. 예. 이 맥시머스 대장군이 게르마니아라는 야만 지역을 지금 정벌을 하러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예. 거기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생긴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등이잖아요. 이거는 컴플렉스예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고대사가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와 이집트 또 로마와 연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근데 이 술탄이었던 그 모하마드 알리가 그걸 파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집트의 고대 유물을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군사적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상당량의 많은 그 유물들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주로 영국으로 넘어갔거든요. 예. 근데 프랑스가 아니 저 이집트의 저 무하마드 알리는 왜 우리한테 뭐 주는 거 보니까 저쪽 영국을 더 많이 주네. 여보쇼. 우리 프랑스의 도움을 원한다면은 큰 거 한 방 주시오. 큰 거 한 방 달라고. 뭘 드리면 될까? 저기 위위 이다도시 이다시고 다 모여봐. 우리가 뭐 큰 거 한 방 우리가 받으면 뭘 받으면 될까? 룩소스 신전 앞에 있는 오벨리스크 2개 가운데 하나는 좀 상태가 안 좋고 하나가 좀 상태가 좋았거든요. 상태가 좋은 거 그거 갖다 달라. 야, 근데 그런 발상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요. 거기 세워져 있는 남의 나라 유물을 떼다가 달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그러니까 그 프랑스 당시가 요걸 보셔야 돼요. 1830년대 프랑스가 어떤 상태였냐면 일단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예. 3, 40년 동안 나라가 정말 개판이었어요. 혼란했죠. 혼란이었었죠. 예. 뭐 1930년의 7월 혁명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인께서 예. 한 손에 프랑스 국기 한 손에 장총 들고 예. 뛰어가는 그 자유의 장면. 여신, 예. 자유의 신. 그리고 1832년 6월에는 룩다운 five one day 뭐 왜? 예. 네. 맞아요. 예. 똑같잖아요. 바리케이드 네. 봉기. 레미제라블. 예. 네. 대학생들의 바리케이드 봉기. 그러니까 예. 그 상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 누구였냐면 루이 필리프라고 예. 프랑스의 마지막 국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 왕정과 공화정이 계속 충돌을 하니까 예. 뭔가 국민 대통합의 상징으로서 엄청난 걸 하나 우리가 요구를 하자 이집트에. 저 보시오. 저기 무하마드 알리 술탄.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프랑스 국내 여론이 룩소스 지금 신전 앞에 있는 이집트에서 가장 큰 오벨리스크 그거를 좀 달라 이건데 가능할까요? 했더니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걸요. 예. 그래서 바로 룩소스 신전 앞에 있는 이집트에서 가장 크고 거대했던 태양왕 중에 태양왕 상징이었던 그 오벨리스크를 실어가지고 바로 그 이 방금 말씀드렸던 레미제라블 혁명 그 직전에 파리에 갖고 온 거예요. 예. 갖고 와서 어디다 이걸 놓을지를 일단 안정한 상태였거든요. 이제 루이 필리프가 이거 갖고 온 이 오벨리스크는 프랑스 대통합의 상징으로 하자 해서 당시에 헌장의 광장이라고 불렸던 광장 이름을 바꿔요. 국민 대통합의 광장이라고 해서 콩코르드 광장으로 바꾸고 그 중간에 딱 세워버립니다.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이때가 지금 잠깐 왕정 복고가 그렇죠.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뭐 이제 통합을 위한 상징물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금방 왕정 복고가 끝났지. 그렇죠. 그래서 루이 필리프는 프랑스의 마지막 왕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던 나라가 있었어요. 야 저거 우리나라도 저거 하나 만들자. 오케이. 요 카우보이. 아메리카. 아메리카가 프랑스 파리에 오벨리스크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냐? 보기 좋아. 어? 보기 좋아. 뭐가요? 자기들 보니까 멋져. 멋져. 부러워.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 내셔널 몰이라고 하잖아요. 그 포레스트 검프 보면 쩌리 뛰어가는 그 연못이 있는 예, 광장. 예. 거기다가 원래 조지 워싱턴 석상을 지으려고 했어요. 방금 근데 그건 로키 발버 아니에요? 그거는 에드리안, I love you, Rocky. 뭐가 달라? 같은 사람인데? 그런가? 쩌리 그 내셔널 몰 끝에 예. 원래 그 미국의 상징으로 조지 워싱턴의 석상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낫다. 야, 그거보다는 우리 미국도 약간 뭐라고 할까 이집트의 문명을 이어받은 그런 상징물을 하나 만들자 해서 그 오벨리스크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와 똑같지만 2m가 더 높은 거 우리가 프랑스한테 질 수가 있냐 예. 지으려고 설계를 딱 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오벨리스크는 다 놀랍게도 이게 돌 한 덩어리예요. 이게 기술이 굉장히 엄청난 아유, 기술인 거예요. 그럼요. 돌 하나에 이게. 지금 현대 기술로 알루미늄 통 절삭할 때도 이음새 없이 그것도 큰 기술인데 그렇죠. 세상에 그 고대 이거를 한 덩이로. 한 덩이로 만든 거예요. 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내셔널 몰 끝에 이제 워싱턴 모니먼트라고 하는 워싱턴 그 기념비를 세우려고 했는데 기술이 안 돼요. 돌을 어떻게 이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높은 걸 세우냐? 알 수 없다. 쪼개서 만들자. 아이고. 쪼개서 만들기 시작해. 그것도 한 번에 못 만들어요. 완성하는데 35년이 걸려. 왜? 중간에 한번 남북 전쟁이 터지거든요. 예. 그래서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이거를 딱 완공을 해요. 완공을 했는데 색깔이 달라요 이게 1단, 2단, 3단, 4단이. 예. 여러분들 이건 참 색상에 단차가 있어. 이게 야 참 안타깝습니다. 자, 미국 정부에서 참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제 방송 커리어에 목숨을 걸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워싱턴 DC에 놀러 가시면요. 워싱턴 모니먼트라고 그 오벨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봐요. 1단, 2단, 3단, 4단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차 뭐 어디 덴트하고 도색을 새로 하더라도 이 색상에 단차가 생기면은 굉장히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워싱턴 광장에 미국의 상징이 말이야. 아, 나 진짜 색상이 안 맞아. 색상이 안 맞아. 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결국 이집트의 상징물을 이렇게 그 유럽 강대국들 서구 열강들이 자꾸 자기 나라에 가져와서 뭔가 연관짓고 싶어했던 내용이 결국에는 그리스
또 이집트.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리고 결국 이제 로마에서 줄리어스 시저가 이집트에 와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이 된 거니까 그렇게 이어지는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이집트로 이어지는 이 혈통 이것을 자기들이 좀 잇고 싶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마지막 왕조는 이집트 순수 혈통이라기보다는 예.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그 우리 저기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알렉산더. 그쪽 피니까 어쨌든 그걸로 다 치는 거 아닐까? 그리스, 로마 어차피 헬레니즘 문화권의 핏줄이니까. 그게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은 그 그리스와 그렇지. 이집트와 특히 로마, 그러니까 오벨리스크를 특히 유럽인들이 목숨 걸었던 이유가 뭐 그거예요. 그 로마의 그 수많은 황제들과 이 지도자들이 예. 특히 이제 이집트라든지 이쪽을 정벌했을 때 가져왔던 것 수많은 유물 가운데 전리품이죠. 전리품 중 하나가 오벨리스크였거든요. 지팡이? 지팡이? 그러니까 오벨리스크. 예. 그래서 우리도 로마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오벨리스크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면에서는 또 유럽에서는 이제 그 문화의 어떤 기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전통 또는 계승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벨리스크에 대한 욕심을 부렸고 또 그거를 모방한 것들이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기념탑들이 다 뾰족하게 높은 것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 기념에 대한 것들을 어떤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어떤 그 형상화시키는데 고민하지 않고 그냥 높이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들이 이전에는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그래도 덜한 편이긴 한데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무언가를 기념한다고 할 때 그 기념하는 어떤 목적과 그다음에 이 기념물의 어떤 형식이 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들도 조금은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정부에서도 그 오벨리스크 특히 이제 콩코드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를 계속 돌려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당연히 무슨 소리 하냐고 현 소유주가 중요하지. 아, 현 소유주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라고 프랑스 정부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1900년대 그 이제 1, 2차 세전 끝나고 난 다음 이후엔 이집트 정부가 아예 이집트 발굴에는 프랑스를 참여 안 시킨다라고 선언해가지고 오히려 어부지리를 받았던 것이 이제 일본 그리고 미국 이쪽이었었죠. 요즘 프랑스가 참 여론이 안 좋은데 얼마 전에 또 그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이랑 이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 유럽의 안보를 팔아넘긴 대신에 뭐 자기들 뭐 물건만 중국이 많이 사주면 되는 거냐. 이래서 뭐 칼럼도 외국 칼럼도 뭐 제목이 마크롱이 마크롱했다. 프랑스가 프랑스했다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뭔가 이 프랑스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유 점심은 달팽이다 진짜. 아, 또 먹는 건 입맛은 프랑스예요? 위위. 뭐야. 역사서 기념비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돌발 퀴즈 정답 3번 장수왕이었죠. 1061 쓰시는 분, 8033 쓰시는 분, 그리고 안주영님 세 분께 디퓨저 5종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박강일 작가, 성킨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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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혜영진님이 신청하셨어요. 뉴스의 여름 안에서 들으면서 4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신청곡 제목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세요.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에게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아님, 85세 친정아버지랑 오랜만에 집에서 호박전 부쳐 먹으며 지용님 목소리 듣고 있어요. 아버지가 식사를 잘 못하셔서 전복죽도 준비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후에 항상 믹스커피 드시는데 오늘은 옹디가 주는 커피 쿠폰으로 또 다른 커피 맛 맛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셨어요. 아, 드려야죠. 예. 7257 쓰시는 분이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좋을 이유도 별로 없는데요. 들떠서 자꾸 숨을 크게 쉬게 되는데 코가 굉장히 가렵습니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신청할게요. 하셨어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콜드플레이의 비바라비다 듣고 왔습니다. 단골곡이에요. 8208 쓰시는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살면서 꼭 하나 외워보자 하는 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곡이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서수진님, 웅디 이번 주 첫 번째 출첵합니다. 바빠서 못 듣고 있었어요. 근데 뭔가 허전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바쁘지만 그냥 들으면서 일해야겠습니다. 일에 집중하느라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하셨어요. 괜찮으신가? 너무 방해만 안 되면 그래요. 그냥 이 배경 소리처럼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환님은 날씨 좋아지면서 일이 많아져서 직원 구하고 있는데 일하다 도망가고 온다고 하고 안 오고 너무 힘이 듭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 다 비슷한데 직원들이 빨리 돌아와서 들어와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일하고 싶어요. 이 직원난 있는 곳은 다 요즘 비슷하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빨리 우리 태연님 갈증이 해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용화님이 신청하셨어요. 서영은의 플립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휴무님께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하다 말고 뛰쳐나가고 싶어요. 저는 헤어샵 운영 중인데요. 봄, 가을이 제일 힘든 계절입니다. 사장이 아닌 직원일 때 들었던 음악 듣고 싶어요 하면서 샵에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신청하셨어요. 오, 제발이라고까지 하셨는데 틀어드릴게요.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민정님이 오늘 선곡 다 좋다고 웅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 참 행복해요 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임춘명님, 김선미님, 신은혜님, 이광준님, 권남숙님, 최한나님, 5585 쓰시는 분, 8259, 7117, 3284 쓰시는 분, 많은 분들 오늘 끝까지 쭉 함께해 주고 계세요. 늘 감사드리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SBS Love FM. Love FM. 강희선님이 신청하신 곡으로 마칠게요. 브라이언 아담스, 로드 스튜어트, 스팅이 함께 부른 All for Love 준비했고요. 영화 삼총사 맞죠? 영화 삼총사 주제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연출 최다은, 작가 흥미정, 최윤채, 영상 김아림, 기술 오승훈, 김진규, 저는 허중이었습니다.